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체류 자격을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 취업과 재외 동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월 기준 외국인 상주 인구는 비전문 취업, 전문 인력 등에서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한 156만 1천 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4만 7천 명, 30대에서 3만 6천 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이른바 상주 인구가 외국인이 156만 명이나 됩니다. 웬만한 그 대도시 하나의 인구죠. 이게 이제 당연히 사상 최대치인데요. 취업자,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외국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이 와서 있는 전체 퍼센테이지는 3.9%밖에 안 됩니다. 뭐 일본이 2.2% 작지만 그런데 이게 생산 가능 연령대로 가면요. 8.4%가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올해 101만 명을 이제 넘기면서 이게 2012년도에는요 70만이 안 됐었어요. 그렇네요. 예, 이것이 지금 커져갖고 이러기 때문에 일손 부족으로 인한 지금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75세도 지금 굉장히 뭐 20%까지 갈 수 있는 게 며칠 안 남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 8.4%가 줄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의외로요, 한국이 이 월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면은 월 4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등등 뭐 그런 요소들이 지금 외국 인력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노령층이 이제 뭐 끝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이에요. 거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나 뭐 정 의원님이나 여기 우리 최 원장님이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었어요. 그 이전 분들은 아주 못 살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난 세대들 선진국에 태어나죠.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개발국, 쉽게 말해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출신들이 대부분 아니야? 이런 줄 알았는데 일본 청년들도 많이 온다고요? 네. 일하러 오는 거거든요. 취업 비자를 받아서. 근데 2014년에 1명이었었대요. 네. 지금 10년 만에 2,1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류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취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월급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상대적으로 데다가 또 IT와 관련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지금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에 대해서 한국에 취업하면 배울 것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되면은 월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 취업자들이 2,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일본이요. 저도 뭐 친척이 그쪽에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네. 자,
일본인들의 한국 기업 취업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E1부터 E9까지 해서 비자의 이제 그 발급 요건들이 좀 다른데 E1에서 E7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E9은 이제 비전문직으로 우리가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데요.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뭐 굉장히 고령화를 진행이 된 나라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발빠르게 했어요. 이런 특정의 어떤 자격을 갖추는 부분들을 일단 일본 능력어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하면서 지금 자기네 고용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과 노인들의 지금 싸움도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외국까지 온다 그러면 청년의 어떤 취업률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지금 완전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이 불법 체류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참 많이 늘었죠. 안타깝지만 단속 현장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뭐 형사 드라마 아닙니다. 실제 현장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관광객들이 입국했다가 단체로 그야말로 증발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14일 날 비자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베트남 입국자들이거든요. 단체 관광객이에요. 근데 38명이나 잠적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네, 그래가지고 검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주 출입국 그리고 외국인청에서. 그래서 봤더니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하더라. 그리고 필로폰 주스? 이게 아마 마약 주스. 뭐 히로뽕 주스 같은 거죠. 10만 원, 옛날로.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그 취득할 수가 있는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위반자 12명 중에서 베트남 사람들 불법 체류자가 8명이다. 근데 여기서 단순 불법 체류자가 22명이고 체류 자격을 위반한 종업원이 5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철저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그 취업을 위해서 오더라도 정말 한국의 산업에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다는 지방의 중소기업들, 뭐 프리미엄이랄까요? 웃돈까지 주고 이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한다고요? 불법 체류자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웃돈을 주면서, 웃돈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수당이라는 거죠. 그럼 10만 원 줘야 될 거는 15만 원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외국인 고용들을 이 한도를 많이 완화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는 더욱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로서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합법적인 이 외국 근로자가 이 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출산율이 좀 올라주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불법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제도 개선은 꼭 병행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9월까지만 해도 3만 5천 명이 넘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적발이 됐다니까 결코 적은 수가 아니네요. 불법 체류자들이 더 높은 일당을 받고 또 이걸 요구한다는 부분,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그 노동자가 필요한 지방의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그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법 체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임금이 높은 무슨 마사지라든지 또 참 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마 성매매라든지 또는 뭐 있죠. 음식, 숙박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마약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이게 아마 이제 돈을 아주 한국에 오면은 불법으로 잡히지만 않으면은 목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체류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불법 체류자가 는다라는 거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늘면 이것이 엄청난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무질서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차별, 참 이게 여전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왔어? 뭐 영어 늘 쓰는 Where are you from?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문제가 많고요. 또 언어 소통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려움인데 이게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같은 조사에서 나온 경우는요. 한국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이제 차별에 있잖아요. 소수의 인원들이 저런 원인들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보시면 출신국이 저게 제일 많아요. 네, 출신국 뭐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능력인데 우리말 못한다고 차별하고, 그 차별하고 여러 가지 외모도 있네요. 못생겼다고?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런 거 많이 따져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로 갖다 쓰는 차원에서는 가족같이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북인이들을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또 일부 근로자분들은 일 잘 안 하고 야근할 테니 야근 수당을 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좀 무리한 현장에서 얘기죠. 사업주들이 이런 그 악용 사례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고.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1.5배를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휴일에 일해도 1.5배, 2배를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에 동화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이것들이 우리의 환대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어떤 조치에 같이 맞물렸을 때 이 인구 절벽으로 고생하는 한국에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17일 육아휴직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참 수건 법안이었죠. 여야가 모처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물론 그날은 쉽니다만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이 되죠? 네, 2025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가 이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가고요. 옛날엔 그걸 안 하고 밀면은 뒤에 나중에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첫 3개월은 지금 상한액이 250만 원, 그다음에 월별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받으면 1,800만 원 받던 거를 2,1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먼저 3+3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때 굉장히 지금 육아휴직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잘 돌아갔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버금가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뭐 괜찮아요. 중견기업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당장 취하기에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하죠? 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연간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금이 1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인당 1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월 120만 원. 월급을 이제 지원하는. 네, 그 나름대로 그래도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뭐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차분히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돈 못지않게 육아휴직 갈 때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괜히 상사,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상무님 눈치를 봐야 돼요. 자, 내년부터는 이런 걸 신청할 때 전혀 상사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요? 요새도 뭐 그런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그날부터 뭐 이 회사에 뭐 얘기를 해달라는 정도로 굉장히 인력의 그런 어떤 뭐 수급과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휴직을 대해서 신청하려면 2주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회사에서 인력 수급 관리해서 이제 뭐 가는데 사업주가 이걸 누구로 메꿔야 되나 임시를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의 의사표시 없이 그냥 2주가 지나가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네. 서면으로 하고 서면에 대해서 답이 없이 2주가 지나가면 그날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업주 눈치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또 어떤 이 출산 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이건 뭐 육아휴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등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의사표시 안 하시면 그냥 근로자는 난 했으니까 네. 이제 가면 된다 해서 신청한 대로 가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새 또 MZ세대들 이런 거 눈치 안 봐요. 제도적으로 또 보완을 했습니다. 3분기 출생률이 깜짝 반등해서 이 파란불이 좀 켜졌다. 인구 절벽에서 탈출하는 희망의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추세적인 반등, 하나의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자,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할까요? 이 정부에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상당히 노력을 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반등이든 아니면 장기적 반등이든 반등이 이뤄진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꽤 고조돼 있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육아 뭐 휴직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럼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럼 네. 애가 커가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그걸 압박 비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교육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주냐 아니면 지원을 해주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걸 교육 정책으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시행착오로 볼 때 갑자기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에 있어서 교육까지 포함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뀔 때는 한꺼번에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그 인생과 삶에 유익한 것이며 그다음에 그 아이가 단순히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여러 가지 인식, 문화 코드가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손님들을 한 집안 식솔처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우리 백화점에서는 525만여 명이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그것도 평양에 있는 이 대상백화점의 모습이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안을 찍어서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대상백화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인가요? 네, 평양 시내에는 이제 3대 그 쇼핑센터가 있는데 제1백화점, 낙원백화점,
백화점 대성백화점입니다. 근데 이 대성백화점은 뭐 좀 이제 쭉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면세점, 우리 면세점하고 비슷하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외국 브랜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도 대동강구역 청료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북한 그 말하자면은 노동당이나 군부에 있던 엘리트들이 퇴직하면 여기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화점이 여기 자리 잡았고 또 이 백화점의 운영 주체가 노동당 39호실입니다. 태영호 전 의원이 그 썼던 책에도 나오는? 책에 나오고 그 39호 실장하던 전일춘 씨의 딸과 사위가 대한민국에 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잘 알려진 그 대동강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도 평양의 유명 백화점 딸이 그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뭐 대성백화점 같은 곳을 주제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성백화점에 아무래도 평양의 귀족들이 많이 드나들고 쇼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마 배경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의 이 대성백화점 어떤 분위기인지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겉으로 봐서는 우리 서울 어디 있는 것 같은 외양이에요. 지금 안쪽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상당히 뭐 손님들도 꽤 부티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가 이제 저 뒤에 있는 인공기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못 매대라고 하고 느낌은 그냥 여느 백화점처럼 또 밝고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상에서는 북한산 제품만 보였는데 이번에 그 공개된 유출이 돼서 나온 사진 속에는 해외 수입품들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왔죠? 예, 이제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찍어서 올린 SNS에 보면은 대성백화점의 그 화장품 코너에는 우리가 그 샤넬, 그다음에 SK2 이런 그 고급 화장품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식품관에는 발렌타인 12년, 뭐 17년산 이런 그 고급 술 코너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본산 담배 세븐스타 또 쌓여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코너에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러한 그 명품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그 스포츠 제품들도 전시가 돼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 면세점 모습하고 크게 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제품만 보다 보면 여기가 평양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제품들 과연 어떻게 이 대성백화점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냥 단순히 전시만 하지 않고 판다는 얘기니까요. 물량이 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저기 지금 사치품들 중에는 아마 술 빼놓고는 다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짝퉁이다. 예, 짝퉁. 왜냐하면 이제 뭐 샤넬 무슨 뭐 아디다스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홍콩이나 중국에서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샤넬 향수만 해도 한 $100가 넘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치고 그 오리지널을 그렇게 샀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복제품. 예, 복제품이면 뭐 그 뭐 신제품에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이제 술 같은 거 무슨 조니 워커라든지 뭐 발렌타인이라든지 이런 건 그 북한 이 노동당 고급 간부들도 또 술 먹는 수준은 높아가지고 그건 가짜는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그곳은 중국의 저 면세점에서 보통 한 $50만 줘도 뭐 발렌타인 뭐 한 저 10년산 뭐 12년산 이런 걸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짜를 들어갈 수 없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런 브랜드가 대성백화점에서 팔린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의 귀족들이 노동당 전직 간부들이 뭔가 폼재기 위해서 대성백화점에 드나들다 보니까 그 몰래 들여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유엔과 이게 제재받는 물품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층들이 그걸 자꾸 살라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39호실에서 그거 갖다 팔아야 또 외화 통치 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중국 공항에서 사오는 진품도 있는 것이고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짝퉁도 있는데 그러면
북한 소비자들이 그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구별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핸드백이라든지 뭐 이게 샤넬백이다, 디올백이다 이제 북한 그 평양에서 그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저는 제가 알건데 또 직접 평양에서 온 여성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이 거의 90%가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가격 면에서 평양 시민들이 그걸 아무리 고위층 전직이라 그래도 그걸 살 만한 우리 보통 샤넬백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로 이게 말하자면 몇천 불인데 북한 주민치고 그걸 살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나 술은 진짜일 수도 네, 있다. 그건 뭐 위조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위조할 필요도 없지만 나머지 백이나 옷이나 또 이 추리닝 이거 아디다스 뭐 쫙 쓴 거 북한에서도 입고 나가면 폼 잡는데 네. 그거는 다 짝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북한에도 명품 짝퉁만 있는 게 아니고 새우깡, 초코파이 이런 거에 대한 모조품도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이제 지난달에 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그 평양 옥류 전시관에서 진행됐던 가을철 피복 전시회라는 이런 그 행사에서 보도가 된 걸 보면 그 진짜 북한이 명품 베끼기가 거의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몽블랑 그 독일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몽블랑 가방과 거의 흡사한 이러한 그 가방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저거예요. 예, 그 별 모양의 로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보면 거의 그대로 갖다가 그냥 카피를 뜬. 우리나라도 뭐 A급 짝퉁, B급 짝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 복제한 듯한 이런 그 가방이 이렇게 전시돼 있고, 또 지난 5월에도 의류 특화 전시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루이비통을 그대로 베낀 듯한 역시 가방이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우리나라에서 3초백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3초마다 하나씩 짝퉁 만난다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새우깡, 초코파이 이런 것을 그대로 본뜬 듯한 모조품도 이렇게 그 전시가 버젓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엄청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외국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 업체들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입국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군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새우깡이나 초코파이는 개성공단 빼놓고는 진품을 먹어본 사람이 초코파이는 없을 텐데 네. 모조품 새우깡 초코파이 맛은 도대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아마 그 맛이 20%도 못 쫓아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초코파이 개성공단에서 나눠주면 그걸 개성시내 가서 팔았을 때 또 평양시내까지 올라가서 충청강 건너갈 때마다 가격이 북한 돈으로 몇천 원씩 붙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인기가 있고 맛있으니까 보관도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북한에서 그걸 번따서 흉내를 내려고 해도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초코파이고 새우깡이지 그렇죠. 품질은 형편없을 것이다. 네, 당연합니다. 네. 자, 한편 북한에도요. 블루투스 시계, 우리로 치면은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곳에 따라 이게 좋다 나쁘다 반응이 엇갈린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평양 시내에서 좀 북한의 이제 귀족들 뭐 부인들이 이제 그 블루투스 시계, 스마트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 뭐 실용도 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그 차는 분도 있고 안 차는 분도 있지만 우리 저 이동통신이 너무 발달해서 사실 저는 그걸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희가 구별해 봤을 때 네. 저게 스마트 시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네. 근데 저거 북한은 아직도 이동통신이든 노트북이든 뭐 카메라든 이걸 이제 폼으로 차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 기능성 외에 그냥 뭐 여성들인 경우 뭐 색깔이 아름답다. 그래서 뭐 발그스레하다든지 좀 이런 색깔로 해서 선호도가 높고 그러나 이제 이 충전 문제가 또 제기되니까.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예.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 우리는 뭐 지하철이든 뭐 비행기든 어디서 충전기만 있으면 충전이 되는데 북한은 그 충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함경북도에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일하다가 들어가는데 그게 블루투스 시계가 뭔 소용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건 오히려 당국에서 이 감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아 감시용으로 이거 쓰기 때문에 난 무서워서 그걸 안 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직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김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겨울 김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땔감과 함께. 지난번에 땔감 말씀드렸는데, 자, 북한 주민들도 김장을 해 먹습니다, 물론. 그런데 요즘은 공장 김치가 좀 있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산 재료를 꺼린다. 이건 남북한이 똑같네요. 네, 북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이 좀 강한 편입니다. 화학 비료가 없으니까. 네. 그냥 퇴비 같은 걸로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 배추나 뭐 고추나 이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이제 질보다 양을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또 가격도 이제 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 중국 거는 좀 꺼리고 네. 자기네 것은 이제 좋아하는 이건 뭐 주체사상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입맛은 주체사상이 없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인 경우는 이게 말하자면 그 연말 겨울의 식량은 김장입니다. 네. 다른 반찬은 없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배추가 북한 배추는 우리나라 배추의 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크기가 작아요? 왜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념 재료도 문제지만 배추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북한 주민들은 가을에도 이제 김장 전투라고 하고 네. 아까 김장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은 닭 키우는데도 닭 공장, 돼지 키우는데도 돼지 공장. 그럼 뭐 메기 공장. 네, 메기 공장, 그다음에 김장 공장. 그건 뭐 공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각도별로 뭐 김장 공장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면 또 숫자 채워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지 실제 농촌 주민들은 다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주민들도 김장 재료의 원산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죠? 구분법이? 이제 그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원산지 구분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자나 빵, 뭐 담배 이런 것 같은 그 생산품의 포장지에는 어떤 생산지의 전화번호나 상품의 원재료 등은 기입이 돼 있지만 네. 그 식재료의 원산지, 다시 말해 가령 이제 빵의 원료인 밀가루나 설탕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령 이제 고춧가루 아까 나왔는데 고춧가루만 해도 북한산 고춧가루에다가 중국산을 섞어서 이거 국산이다 이렇게 이제 비싸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상당한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남한이나 북한이나 김치 없이 밥 못 먹는 건 똑같다고 하네요. 우리 김치와 미묘하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김치인데요. 여기서부터 배추김치, 여기는 명태깍두기, 여기는 가자미 식혜예요. 조금 옅죠, 이렇게 색깔이 확실히 옅습니다. 맛을 보도록 할게요. 좀 한국 김치보다 밍밍한 그런 맛이고 동해안하고 가깝다 보니까 오징어나 명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깍두기랑 버무려가지고 젓갈 대신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죠. 이게 바로 명태깍두기예요. 여기에 이게 명태 다른지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맛은 좀 다른데요. 한국 깍두기랑 완전히 맛이 달라요. 네, 방금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북한의 보통 김치, 배추김치도 남한 김치와는 이 맛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북한 지방은 이제 춥고 또 김치 냉장고가 아직 거의 보급되지 않은 상태니까 다 땅속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이 적어도 오랫동안 좀 보존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사실 북한 김치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젓갈김치, 명태김치, 뭐 오징어김치에서 이 생선 종류를 거기다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김장할 때 핑계대고 해서 생선을 좀 집어넣어서 그게 김치의 이제 퀄리티를 좀 높이고자 하는. 단백질을 그나마 거기서. 네, 거기서 단백질을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명태도
끓여가지고 그 국물도 김치 국물을 명태 국물을 넣는 이런 좀 우리 김치와 그게 차이가 납니다. 네, 맛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겨울에 제맛인 이 김치말이 국수, 저도 좀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북 음식이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김치 국물에다가 밥이나 면을 이렇게 말아 먹으면 겨울철 야식으로 쏠쏠했던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김치말이 국수가 그 황해도 동치미에다가 이렇게 면을 말아서 식사를 때우던 거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25 전쟁 때 그 북한 피난민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북한에서도 이제 요즘엔 뭐 대도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김치를 사 먹는 분들이 늘었다는데 이건 이유가 뭐죠? 예, 그것은 이제 배추를 구입을 못한 사람들, 뭐 특히 이제 농촌에서는 절대 사 먹지 않고 도시 사람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치 공장 지역별로 세우니까 거기서 사 먹으면 좋다. 또 김치하는 게 북한에서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장에서 사주면 그게 상당히 뭐 편리하다 이래서 사 먹지만 김치 공장에서 담근 고추가 김치가 김장에 오죽하겠습니까? 네. 고춧가루도 다 중국산 쓰고 그래서 공장 김치가 맛이 없나요? 맛이 없어서 북한 주민들은 자기 손으로 담그려고 하는데 시간과 원료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이 김치뿐 아니고 여러 가지 식량을 비축해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식량 현대화에 힘을 잔뜩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요즘 가공식품의 종류가 많이 늘었다고요? 예, 이제 북한 월간지 금수강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최근호에 보면 평양의 대성 김가공공장. 김가공공장. 예, 여기에서 황해남도 옹진의 특산물인 김을 가지고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특히 생산 공정의 무균화, 과학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달 열린 이제 전국 수산물 가공 제품 전시회에서도 전국 각지의 수산물 공장이나 어떤 사업소에서 경쟁적으로 만든 다양한 가공 식품이 전시됐다. 이런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이제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도 어쨌든 식량의 현대화, 그렇죠. 음식의 현대화 이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당국으로서도 이 같은 내수의 수요를 채워줘야 할 아마 필요성 면에서 이런 가공식품의 확대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